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목표 진지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본게임의 S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산거리의 포병 부대들을 사열하셨습니다. 네, 자, 국가의 역시 방위를 기준이 되는 게 화력, 포병 화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둥 남북한 자주포대걸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포텐이 마구 빵빵 터지는 그런 토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주포 전력 분석, 그레이트한 진검승부. 그러면 선수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청코너 나만의 전심을 건 화력 구경. 네, 얼마 잘 모르니까 누굽니까? 근데 누구예요? 청코너 우리 한국의 대표는 누굽니까? 괜찮아. 이건 아주 물건이에요. 네. 이거 제가 가지고 싶네요. 저도 갖고 싶어요. 아, 우리 원쌤이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아, 우리 좀 나이가 되니까 잘 보고 싶은 안경을 벗거든요. 좀 이 포가 길어 보이지 않나요? 정말 기네요. 예, 길죠. 이 실물 보면 진짜 포 깁니다. 오, 그리고 이 별명은 썬더. 천둥. 예. 예. 우리 첨단 국방과학 기술의 이제 결집체고 또 이 명품 국산 무기 종종 거론되는데 그 1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 되고요. 40억? 예. 이 포탑인데 이 포탑은 보시다시피 이 강철, 고강도 강철 장갑으로 되어 있고 이 두께가 35mm, 그러니까 3.5cm예요. 그러니까 장갑이 3.5cm니까 굉장히 어우, 낮지 그러네. 않죠. 예. 그래서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건 막을 수 없지만 뭐 포탄 파편이라든지 적의 뭐 기관 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부터는 승무원들을 이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한궤도기 때문에 당연히 360도 회전이 이제 가능하고 이 최대 사거리가 종전 우리 한국군 자주포에 길어요. 비해서 길어요. 한 40km 되는데 북한의 웬만한 이 중심 목표물이 지상군의 경우는 한 20에서 40km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북한 내 지상군 중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보시고 이 안에는 총 48발 정도의 포탄이 탑재가 돼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속 67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주포의 능력을 따질 때 이 방열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방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포를 이렇게 조준을 하고 뭐 네. 이제 사격하는 것까지 뭐 이런 걸 텐데 K9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를 보면 좋을까요? 자동 사격 통제 체제가 돼 있는데 사격 명령을 받은 다음에 30초 만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탄이랑 장전 장치도 다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15초 내에 3발 그리고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으니까 정신줄을 완전히 빼놓을 수 있죠. 네. 집중 사격으로. 15초 내에 최대 3발. 네. 15초 내에 수류탄 3개 던지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엄청 빠른 속도네요. 네. 예. 요즘은 이제 적 포탄이 날아온 걸 역으로 탐지를 해서 이 적 포병 발사 위치를 바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아요. 대포병 레이더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포를 쏜 다음에 빨리 딴 데로 내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히트앤런.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쏠 수 있는 네.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슈트앤 스쿠프, 영어로 슈트앤 스쿠프. 괜히 하셔가지고 히트앤런 아니에요? 금방 나오는데. 슈트앤 스쿠트라고 그러는데 사격 후 슈트앤 신속한 스쿠트. 진지 변환이라고 표현합니다. 후투할 때. 네, 근데 이런 능력도 이제 K9은 갖고 있고 이게 처음 이제 배치된 게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 19살 되겠네요. 19년이 지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보완도 됐을 것 같은데 한 19, 참 좋은 나이 아닙니까? 예? 두 분은 19된 생각나십니까? 제가 보니까 공부하셨고
뭐 만화나 뭐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놀고 있었죠. 그런 그거 말고 딴 걸 빠지셨죠 음악이나 뭐. 네. 아, 저도 만화도 보고 영화도 봤어요. 네. 아 잠깐 저기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이 자주포하고 탱크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 보면은 왜 모르는 사람들은 탱크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냥.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도 게. 보면 무슨 뭐 중동전이 벌어졌다 할 때 뭐 이 자주포 등장인데 탱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근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자주포는 보통 곡사화기입니다. 그러니까 곡사포 형태로 나기 때문에 사거리가 보통 한 10km 이상 멀리. 예, 멀리 나가고요. 긴 거는 뭐 60km 네. 이상 나가기도 하고 탱크는 직사화기예요. 예, 직사화기이기 때문에 보통 한 2에서 3km 이내의 적 전차라든지 기갑차 이런 목표물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그 쓰임새가 전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구경의 경우도 자주포는 전차포보다 기본적으로 좀 큰 경우가 많죠. 포가 메인이니까. 네, 자주포는 그래서 뭐 203mm도 있고 주력은 뭐 150mm가 제일 네. 많습니다. 서방세계는. 그리고 이제 소련, 러시아 쪽은 이제 152mm가 많은데 네. 전차포의 경우는 이제 구경이 큰 게 보통 125mm죠. 그리고 한국군이나 미군, 유럽의 경우는 120mm 주포를 쓰기 때문에 이 자주포에 비해서는 이제 전차의 주포는 좀 구경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생긴 것만 보면 또 똑같이 생겨갖고 예. 거의 비슷하죠. 곡사와 직사가 근데 이제 차이를 자주포도 직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최후의 수단. 네. 야,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죽기 살기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자주포 가지고 적 전차를 때리기도 합니다. 직사. 근데 그때는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네. 게임에서도 이 탱크를 가지고 한 게임이 아닌데 그 중에 곡사포, 자주포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급할 때는 직사를 씁니다. 잘 안 맞습니다. 게임이 정확한 거예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웬만할 때는 안 돼요. 네, 웬만하면 맞습니다. 최후의 경우. 맞습니다. 예. 그러면 홍코너 홍이면 이제 붉은색이 약간 되는데요. 네. 홍코너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네. 어떤 것이 이제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까? 홍코너도 이렇게 탁 교보제가 있었으면 좋은데 교보제가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 네. 네. 홍코너는 이겁니다. 이건 포가 굉장히 탱크같이 안 더 생겨. 길어요. 포같이 네. 생겼네. 얘는 포탑이 완전 다른데요? 네, 그리고 이 포탑이 없죠, 사실상. 근데 포탑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포탑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북한의 소위 북한 뭐 주체상 얘기도 있는데 주체포라고 그럽니다. 예, 구경은 우리 K9보다 커요. K9은 155mm, 이건 이제 북한 거는 170mm 자주포인데 M1989라는 그런 이제 제식 명칭이 붙여 있고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M1978이라고 그래서 구형 버전인데 1978. 이거는 이제 별명이 곡산포예요. 그 이유가 1978년에 북한 곡산 지역에서 그 미 정보당국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곡산포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고 M 뭐 1978, 1989 이거는 이제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첫 식별된 연도. 예. 따져봐야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1차 신경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데 구경. 구경 이제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K9은 155, 네. 그리고 주체포는 170. 저거 약간 기분 나빠요. 주체포 차도 배기량이 커야 되고 포는 구경이 커야 되고. 근데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조그만 거 얇은 걸 씁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 뭐 예. 구경이 크면 물론 힘이 좋지만 네. 떨어졌을 때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발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무거우니까 역시 기동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포를 선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사거리하고 정확성하고 뭐 사격 속도하고 기타 등등 요소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맞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예. 포냐, 이 포탄이냐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포탄 구경이 크면 이 포탄 크기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대할 수 있는 포탄 숫자는 줄어들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한 게 우리는 155가 적당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구 진영과 그 외지 동구라고 그럴까 아니면 네. 이렇게 진영과 이렇게 구경 차이가 좀 있나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과거의 냉전 시절에 냉전 시절에. 이제 자유 진영과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네. 나눠봤을 때 구소련이죠. 구소련은 2단이 끊어요. 뭐 122mm, 152m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종류의 포가 많았고 물론 130mm 포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105mm하고 155mm 이 두 종류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한국군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포의 경우는 105mm하고 155mm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아, 155mm가 그러니까 그 서방권에서는 딱 이렇게 네. 어떤
검증이 끝난 그런 사이즈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미국뿐 아니고 유럽 국가들도 네. 대부분 이제 155mm 씁니다. 예. 뭐 팔라딘 이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팔라딘? 네. 팔라딘?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자주포 중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거의 155mm 팔라딘밖에 없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력은 이제 M109 A6 말씀하신 팔라딘을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자체는 이제 1991년에 나왔지만 그 뿌리 이 M109라는 이 자주포가 처음 생산된 거는 1962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56년 전에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고 과거에 이제 M109 자주포는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인정을 받았고 세계 한 30여 개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포 중에는 베스트셀러 자주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중동전을 비롯해서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실전에 이제 많이 이제 투입이 됐고요. 근데 A6가 또 나름 이제 오래가 됐고 실제로 M109 A6 팔라딘은 K9보다 떨어져요. 주한미기 사단도 팔라딘 자주포를 쓰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대부분 좋은 무기잖아요. 네. 근데 이 자주포의 경우를 보면 K9을 보면 부러워한답니다. 우리는 좀 부식이 돼가지고 연식이 좀 돼가지고 K9을 이제 부러워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일단 네. 그게 부러우면 네. 우리나라 초음속 훈련기부터 사세요. 우리 한국군의 이제 K55라는 자주포가 K9 전에 생산이 돼서 배치가 됐습니다. 이것도 155mm 자주포인데 이 원래 모델은 M109 A2입니다. 그거를 좀 거의 기술 도입 생산하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게 K55 자주포고요. 이것도 K9 전에 한국군에 다량이 한 1000여 문이 육군 해병대 정도 배치가 돼서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K55 같은 경우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걸 좀 개량하게 나왔어요. K55A1이라고 이거는 K9과 비슷한 신형 그 사격 통제 장비라든지 반자동 장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서 좀 그 장비들이 전자장비 업그레이드가 됐고 사거리도 24km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탄 발사 시간도 과거에는 뭐 한 10분 가까이 걸렸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1분 조금만 지나면 75초 정도 지나면 예.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면 우리 K9이 주한미군의 뭐 팔라딘보다 낫다 그러면 155mm 중에 이게 최고가 될까요? 아니면 뭐 아니죠. 아닌가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자주포는 얘인데요. 이게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네. BZH-2000. 뒤에 이제 2000 이런 게 붙는 게 참 묘하죠. 이게 보통 군용 장비에는 그런 식으로 안 붙이잖아요. 컴퓨터 이름 같이. 2000 그거야. 예. 요거 XP. 보시면 날아가는 게 이게 곡사하는 걸 알 수 있죠. 멀리 쏘는 거 지금 이 각도가 탱크는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다 이렇게 쓰지. 굉장히 멀리 지금 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이제 포탄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장면도 있고요. 오, 얘는 딱 좀 뭔가 좀 카리스마가. 예, 중대형이라고 하면 그냥 대형의 느낌이 딱 나는데요. 얘도 사실 포는 이제 155mm 같은 건데 1998년부터 독일에 실전 배치가 돼 있고요. 자동 역시 자동 탄환 공급 체계로 근데 좀 빠릅니다. 더 우리보다 좀 빨라서 9초 동안 3발을 쏠 수 있고 1분 동안 8발을.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15발이었나 그랬잖아요. 조금 더 많이 빠르게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포탄을 이제 더 K9보다 더 많은 60발을 탑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그냥 독자적으로 혼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그런 상황이고 위치 측정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다 장비가 돼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세계 1위의 자주포는 바로 이 펜차오비츠 2000이 아니냐 이렇게들 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성능 면에서 보면 그거는 대체로 인정합니다. 네, 가격이 2배예요. 가격이 2배예요. 그런 거죠 뭐. 그럼 그거 하나 가질래? 이거 2개 달래? 이거 2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은 그 170mm.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170mm인지? 이게 170mm 구경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구경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소련이나 러시아를 봐도 그 아까 말씀하신 122mm, 152mm, 뭐 203mm 얼마, 예. 등이 있는데 북한 주체포는 아마 이 자주포를 모델로 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2S7이라고 파이언이라는 그 러시아 자주포인데 이거는 구경이 203m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 자주포 중에는 구경이
가장 큰 편이에요. 몇 북한은. cm 차이 나는 건데 엄청 커 보이네요. 그렇죠. 발사 속도가 2분의 3배. 그리고 K9이나 독일 자주포에 비하면 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 최대 속도도 50km 정도가. 굉장히 멀리 군단 포병이 한 50km 밖에 있는 50km 이상 밖에 있는 표적을 포격하려고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 육군이 운용했던 자주포 중에서 M110A2. 110이라고 M110A2. 이게 이제 203mm 포를 탑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근데 한 24km 정도니까 그렇게 먼 거는 아니었고. 근데 소련은 아무튼간에 이제 같이 경쟁을 하면서 크기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멀리 쏘는 포를 살려고 그래서 만들려고 경쟁을 했던 거죠. 그렇게 개발이 된 거고. 이거 이제 무게를 자주포 뭐 대포랑이 그렇지만 무게를 무겁게 하면 반동에 덜 흔들리니까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명중률이. 그거를 노려가지고 이제 명중률도 높고 멀리 가는 포를 만들자라는 게 소련의 기획이었는데 북한이 이제 역시 이제 이걸 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주체포를 그대로 좀 흉내를 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참고로 과거에 우리 미군에 보면 M109라고 175mm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0mm와 비슷하잖아요. 주체포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큰 거죠. 5mm 정도가. 그게 이제 한국군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오래돼가지고 M110A2와 마찬가지로 퇴역이 됐죠. 아마 그런 것도 겨냥해서 북한이 170mm 자주포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예. 황당하진 않겠습니다. 좀 예. 우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175mm 하셨잖아요. 네. 그럼 170mm짜리 포탄을 175에 넣으면 나가나요? 170mm를 넣으면 들어는 갈 거야. 들어는 가죠. 들어는 가는데 아무래도 공간 세고 가스 세고 이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보병도 당연히 옆에 이렇게 뭐 네. 그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 네. 작전하는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전차의 경우는 보병 부대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이 전사를 통해서 탱크만 단독으로 움직였다가는 그냥 사망하기가 쉬운 경우가. 그러니까 보병이 특히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그냥 움직였다가는 그런 미사일에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병이 옆에서 에스코트를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전차는 보통 보병이 탑승한 보병 전투 장갑차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포병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곡사화기고 사거리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후방 지역에서 보병의 작전을 지원하죠. 그래서 우리 아군이 보병이 공격을 할 때 또는 기계화 부대가 공격할 때 이 기계화 부대나 보병 공격하는 적 포병 부대라든지 북한군으로 얘기하면 뭐 방사포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방 지역에서 포로 때려서 제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지원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자주포 히스토리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 이게 언제쯤 나왔을까요? 한 2차 대전? 1차 대전 때 나왔죠. 1차, 2차. 처음 나온 그 영국의 MK1 탱크 마크 예, 마크 1. 네, 마크 마크 1 원. 탱크 자체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건 캐리어라고 불렀죠, 당시에는. 건 캐리어 마크 1. 1916년 6월에 설계가 돼서 1년 뒤에 이제 제작이 됐는데 48대가 제작이 됐대요. 이거 엔진은 뭐 그 105마력의 다임러. 다임러 저 벤츠 계열 그 회사. 그치. 다임러 페트롤 엔진이라는 거는 휘발유라는 뜻입니다. 영국에서는 휘발유를 페트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솔린이라고 하지만 페트롤리움. 뭐 이런 거. 영국에서는 저기 주유소 가서 페트롤이라고 해야 됩니다. 가스 하면 진짜 가스 주나요? 몰라요. 저도 영국 처음 가가지고 페트롤이라길래 무슨 경찰차를 말하는 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4명이 탔어요. 대포는 또 딴 사람이 별도의 인원이 또 이거를 탑승해서 조작을 해야 됐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데 캐리어니까 이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병력 따로 그렇죠. 있고 그 작전에 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2차 대전 때부터는 이제 자주포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활약을 했고요. 뭐 독일에서 뭐 베스펜이, 훈메린이 이런 걸 만들었고, 영국에서는 프리스트, 비숍. 영국에서는 좀 사제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 프리스트 사제들 지금 비숍은 저기잖아요, 추기경.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은 자주포를 현장에 투입해서 2차 대전 때는 자주포를 많이 사용했죠. 네. 그 소련의 스탈린이 포병은 전쟁의 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만큼 뭐 필요하다 뭐 이렇게 뭐 세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전차가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 그럼 이 자주포가 등장하기 전에 이 포는 그럼 어떻게 이동을 시켰을까? 그 무거운 걸
그래서 캐리어라는 것도 만들었나 본데 그 얘기를 바로 본 게임의 막가는 MSG의 본방 나사에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시죠. 너도 나도 따라해보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긴 속눈썹에 벌름거리는 콧구멍과 미소 짓는 듯한 도톰한 입술, S라인의 등을 자랑하는 탄탄한 근육질의 몸. 바로 낙타인데요.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아랍인들의 듬직한 일꾼이자 삶의 동반자죠. 그런데 온순하기로 유명한 이 낙타가 전쟁에서 영웅으로 활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는 1730년 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의 장군이었던 나디르 샤는 당시 최대적이었던 오스만 제국을 격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병력은 무려 8만여 명, 나디르의 병력은 겨우 15,000여 명에 불과했죠. 그래도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1729년 담간 전투에서 사파비 왕조의 반란을 일으킨 호타키 왕조를 2만 5천 명에 불과한 병력으로 혼쭐을 내준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스만 제국과 장장 5년에 걸친 치열한 격전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디르 군의 승리였죠. 그의 전술은 뛰어났습니다. 매복 후 기습 포격을 가하는 것이었는데요. 거센 불을 뿜어내는 용처럼 순식간에 적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오스만군은 반격할 기회도 없이 처참히 쓰러졌죠. 5만여 명이나 숨지고 맙니다. 나디르의 군은 대부분 무사했고 말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장의 무기 덕분이었는데요. 바로 낙타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무기가 되었냐고요? 낙타 등에 회전식 대포를 장착한 겁니다. 이를 잠부라크라고 불렀는데요. 안정적이었고 기동력도 아주 뛰어났죠. 저처럼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유명한 전투 게임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잠부라크란 용어는 기원전 이집트인들이 낙타의 거대한 석궁을 올려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쏠 때마다 윙윙 거리는 소리가 잠부르란 말벌이 내는 소리와 흡사했기 때문이죠. 잠부라크를 쏘던 포병은 잠부라키라고 불렀습니다. 대포를 발사할 때는 낙타의 다리를 묶고 무릎을 꿇게 했는데요. 이는 대포를 포병의 키에 맞춰 조준하기 쉽고 낙타가 대포의 반동에 놀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모여서 일제 사격을 가하는 엄청난 활약을 뽐냈습니다. 봉곳 솟아있는 낙타 혹이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해줬죠. 그렇다면 나디르 샤는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왜 낙타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전투를 치르던 장소가 대부분 사막이었기 때문이죠. 척박하고 거친 사막에서 낙타만큼 유용한 전투 수단이 없었습니다. 낙타는 100kg 이상의 짐을 적재한 몸으로 무려 1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는 결코 느린 동물이 아닙니다. 전력 질주하면 시속이 무려 60km에 달하죠. 말의 최고 시속이 80km라고 하니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 전투에 자주 동원된 말들이 낙타를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말들은 혹이 있는 낙타의 생김새와 낯선 소리, 냄새에 겁을 먹고 달아나기 바빴죠. 기원전 843년
집만 나르던 낙타를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한 이유도 적군이 탄 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죠. 이후 낙타 등은 좀 가벼워집니다. 1862년 리차드 게틀링이 개발한 게틀링건을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in shots downrange. It made so many different inroads. 그리고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서방 국가도 낙타를 식민지 군대 사막 경비 및 순찰 활동에 사용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에 소속되었던 인도 비카네르 낙타 부대는 황무지와 사막지대 전투에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1915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낙타 기병들이 적군인 터키 부대에 진격을 가해 승리를 거뒀죠. 포병 출신이었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전투들을 보면 승리는 항상 포병과 함께였다라고 말이죠. 페르시아의 나폴레옹으로 불리는 나디르 샤에게 진정한 포병은 바로 낙타가 아니었을까요? 잠브라크라 불리는 낙타 대포가 현대전의 이 자주포의 어머니네요. 낙타에게 그런 전투력이 있었는지 낙타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자주포 대결로 넘어가서 이 주체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공개된 영상이 많지 않아서 접할 기회가 쉽지 않은데 제가 훈련 영상을 통해서 그 실체가 어떤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포신이 엄청 길죠. 지금 170mm 자주포. 네, 모습. 저것도 탱크 이미지는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포병들을 보호하는 자주포병들을 보호하는 포탑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네. 대략 어림잡아서 뭐 최소 100에서 200문 이상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사실 저거는 군 전술 작전면에서 보면 자살행위예요. 그렇죠. 예쁘게 일정 간격을 이렇게 나가지고 오와 열 맞춰서 원래는 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쵸. 포병 공격이라든지 이거 대비해서. 네. 근데 저거는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모아놨고 더구나 이 포병들을 보호할 장갑도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 다 노출됐으니까 그 전투기 같으면 집속탄, 이 확산탄 같은 거 몇 발, 네. 아니면 포병도 마찬가지 이 분산탄 한 번에 전멸시킬 수 있는. 써가지고 일거에 그냥 괴멸시킬 수 있는. 혹시라도 전쟁을 일으키면 저런 전술을 구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국장에서 모여서 우리 모여서. 국장에서 저렇게 해주면 땡큐죠. 예. 보기에 멋있으니까. 좀 미리 얘기 좀 해주고 어디서 어디 모일 건지. 예. 북한의 포병을 보면 그 240mm 방사포 또는 이제 120mm 방사포 단양 로켓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소모품 거의 이제 폐기 수준 된 이제 구형 프로그라는 이제 지대지 로켓 있어요. 프로그 7 지대지 로켓 또 있고 신형 무기로는 또 이제 300mm 신형 방사포가 속속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K인형 독사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사거리가 한 120km 되는 거예요. 구소련의 SS-21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사거리를 한 180km에서 200km 가까이까지로 늘린 개량형을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구경은 북한이 조금 더 큰데 큰 게 다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드렸고요. 두 번째, 사거리. 사거리는 북한 110mm 구경 큰 만큼 또 포신도 길어요. 그만큼 당연히 깁니다. K9보다. K9이 한 약 40km 정도 됐는데 북한의 주체포 같은 경우는 최대 한 54km 그리고 뭐 개량형은 한 60km 이상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DMZ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은 사정거리를 넣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또 포신이 길잖아요. 네. 북한 쪽에 아까 보셨지만은 포신이 길다는 거는 이제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의 종류가 다양하다, 범위가 넓다는 의미가 되고 자주포에서 포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거는 물론 뭐 포신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그 RAP탄, 그러니까는 뭐냐면 로켓 어시스티드 프로젝타일이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로켓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저기 펜저하우비치 사진 보시면
이게 여기 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불이 더 붙는 걸 보실 수 있죠. 밝게. 요때 로켓이 점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포의 모습이 발사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북한의 170mm 포에는 이 RAP 포탄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60km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휴전선에 배치된 포들이 한강 이남의 수도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50km 넘기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 K9은 그러면 어떤 포탄을 씁니까? K9은 항력 감소탄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 항력이란 건 이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공기 저항을 공기저항을 줄이는 탄. 그런 탄을 쓰는 건데, 근데 옛날에 이제 K55에 비하면은 사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K55는 사거리가 18km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40km가 넘게 나가니까, 이거는 이제 탄이 날아갈 때 탄이 보통 머리 부분이 뾰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기를 잘 가르면서 날아가거든요. 근데 뒤에는 이렇게 틱 깎여 있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그쵸. 댕강 자르듯이 돼 있죠. 네. 이쪽에 공기의 흐름이 나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영향을 받게 돼요, 뒤쪽에서. 그래서 이제 탄의 경로가 바뀐다는 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약간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저 SUV 몰고 다니시는 분들, 일반 세단은 뒤가 이렇게 되지만 SUV는 깎였잖아요. 뒤에 때가 엄청 탑니다. 뒤쪽에. 그래서 SUV에만 뒤에 이제 닦는 게, 유리창 닦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 오는 걸 닦으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먼지가 많이 껴요. 그 뒤에서 공기 흐름이 아주 나빠서 먼지가 들러붙거든요. 막 공기가 막 휘면서 이제 뒤를 때리고, 약간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탄의 뒷부분을 이렇게 역시 유선형으로 해주면 세단처럼 좋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뒤에가 이렇게 되면은 탄을 발사시킬 때 문제가 있잖아요. 앞도 이렇게 생기고 뒤도 이렇게 생기겠다고요? 이렇게 됐어야지 여기서 포가 쏘면서 이걸 이제 포탄을 쏘면서 이 가스 힘으로 정확하게 밀어내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밀 수가 없잖아요. 탄의 뒷부분에 가스 발생 장치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이게 탄이 날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가스가 계속 분출돼요. 근데 이 가스가 분출되는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이 뒤에 공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스로. 그 날아가는 동안에 뒤쪽에 가스를 분출하면 뒤에 공기 덩어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가스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공기 마찰의 영향력을 이 직각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그 영향력을 받지 않고 뒤로 흘려보내는, 마치 유선형으로 만들어 주듯이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가스를 분출해서 뒤에 이제 그 항력이 생겨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포탄의 원리예요. 참고로 그리고 그 북한의 주체포 170mm 포탄은 이게 사거리를 늘리다 보니까 이 포탄의 위력 자체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K9 자주포에 비해서는 포탄 구경은 크지만 위력은 오히려 약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북한 장상정포 위험 제기할 때 실제로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70mm 포탄의 경우는 사거리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포탄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가 돼서 그런 면에서 이제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이 콘크리트나 이 건물을 관통하기 힘든, 파괴하기 힘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사 속도, 이거는 우리가 또 기술 아닙니까? 발사 속도는 우리가 낫겠죠.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건 K9이 이제 우세한 부분인데, K9 앞서 우리 원쌤 말씀하셨지만 3분간 최대 3분간 분당 6발 발사가 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것이 이제 자동 장전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서인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방열환이니까 이게 방열하는데, 이게 다 K9은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격 통제 장치가 일종의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를 통해서 목표물의 위치가 확인이 되면 탄도 계산기가 자동으로 사격 지원을 산출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몇 도로 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사격 통제 컴퓨터에 표적 위치가 입력이 되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사격 지원을 산출을 해가지고 포구 방향을 표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돌리고, 이어서 이제 포탄이 장전이 되고 발사되는, 이게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시간을 많이 이제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 30초 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체포는 K9에 비해서 굉장히 발사 속도가 느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한 분당 발사 속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대략 그 5분당 한두 발 안팎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분당 한두 발 안팎이요? 예, 그러니까 뭐 2분에 한 발 정도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K9에 비하면 굉장히 발사 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북한북이니까 뭐 정확한 것도 그쪽 네. 기밀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예. 자, 그럼 이제 발사 속도, 연사 속도는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이죠. 네. 이제 정확한 사격을 하려면 사격 목표의 방향과 높이로 이 포탑을 정밀하게 구동하고 정렬을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밀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단위를 쓰냐면 밀이란 단위를 씁니다. 정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어예요. 1밀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저 미크론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랑은 미크론은 미터법에서 쓰는 말이고 네. 밀은 인치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미국적 개념에서. 그러니까는 1미크론은 0.001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1미크론은 1000분의 1인치 뭐 1밀은 1000분의 1인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네,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수직 1m 지점까지의 각도가 돼요. 지면하고. 각도를 계산하면 0.056도쯤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급속 사격을 위해서 포탑을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목표 방향으로 이제 향하게 할 때 포가 이 0.056도 각도 내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쿵 흔들려가지고 막 1도씩 올라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다 맞춰야 되니까 휙 돌았을 때 0.056도 안에 있다, 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네. 이걸 이제 달성을 하는 자주포죠. 0.056이요? 네. 우리가 그 축구 경기 그 보면은 스테디캠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카메라인데 그럼 될 것도 아니네 이게. 0.0 뭐. 엄청나게 정교한 거죠. 스테디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안에 또 관성 한법 장치가 들어 있어서 이 40km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정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정거리 안에선 탄착군이 다 10m 안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 포의 위력이라고 생각하면 10m 안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완벽하게 계속 목표를 맞춘다고 엄청 보시면 굉장히 정확한 거죠. 40km에서 10m 탄착군요? 그러니까요. 야, 그럼 이거 그 골프에서 그 그린 이거는 그냥 뭐 그린이 넓으네요 너무 40km밖에 쏘았을 때. 네. 예. 요게 이제 그 자이로 센서하고 가속도 센서 이런 거 핸드폰에서도 요즘 있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건데 이 자이로 센서가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지구 회전각 속도의 1만 분의 1까지 감지를 하는. 그리고 뭐 지구 중력 가속도를 10만 분의 1까지 감지하는 저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이 부착돼 있기 때문에 탄도 계산 컴퓨터하고 동시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쏠 수 있는 거죠. 야, 센스 있네요. 아주 그냥 저는 이제 센서가 자이로- 살아있나? 자이로 관성학부 장치는 비행기라든지 미사일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주포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북한군이 뭐 벌벌 떨만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상대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북한은 그럼 이렇게 자기 불리한 상황에서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평화 모드로 가야죠. 싸우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일단 방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북한 주체포나 이런 자주포들은 바주포나 장사정포는 갱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굴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평상시에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쏴야 되겠죠. 그런데 나와서 쏠 때 우리 포병이라든지 전투기 공격 이런 데 취약하니까 앞에다 이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놨어요. 이게 뭐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두께가 몇 미터고 뭐 길이도 한 5미터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강력한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이제 포를 몇십 발 포탄을 쏘고 다시 갱도 인장으로 내빼는 그런 전략을 이제 세워놓고 있는데 170mm 포 같은 경우는 이 갱도 인제 나와서 10발 쏘고 다시 안으로 내빼는데 한 34분 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4분 동안 계속 있다면 5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그 북한 포탄 발사 위치를 역으로 탐지하는 대포병 레이더로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바로 K9이든 미사일이든 이거 쏴가지고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30분 동안 넘게 쏘는 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자살행위네요. 네, 자살행위예요. 사실. 해주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몇 발 쏘고 안으로 다시 내빼는 이런 작전을 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사실 콘크리트 벽 뒤에서만 쏴야 된다라고 말하면 네. 자주포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이래야 되는데 있잖아 막 같이 기동해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살상 반격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히 맞추는 그 40km에서도 10m 안에 탄착권을 만드는데
대신 살상 반경은 또 어떻습니까? K9의 경우는 보통 고폭탄 H탄의 경우 뭐 한 살상방이 한 50m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주체포는 40m를 넘지 않는 40m 미만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면 갈수록 우리 K9이 왜 정말 듬직한 우리의 그 화력 지원의 주체가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얘가 우리 K9이 수출도 또 된다면서요? 수출. 네. 지상 장비의 경우 요즘 우리 방산 최고 수출 소자가 K9. 지상군에서는 지상 무기 중에 최근에 핀란드에 48명 성공을 했고 인도가 사실은 또 굉장히 큰 방산 시장인데 인도에도 100문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23문 성공했고 그러니까 북유럽 3개국에 사실은 그 스웨덴 빼고 나머지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요. 근데 지난해 계약 규모는 한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100억 원 정도 이제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유럽의 무기 강국으로 폴란드가 있어요. 폴란드는 옛날 그 냉전 시절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종 뭐 전차부터 해서 신무기들을 많이 만들던 이런 방산 강국인데 여기에도 이제 K9이 수출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통째로 수출한 건 아니고 차체, 자주포 중에 차체만 수출했고 이 포탑과 포는 이제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걸로. 아까 세계 최강이 이제 독일 자주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 자주포하고 등과 경쟁을 해서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북유럽 이 추운 그야말로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다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채택이 됐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도 K9이 역량이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그 치열한 경쟁 시장인데 네. 이 K9을 그렇게 유럽에서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K9이 아까 40억이라고 그랬는데 펜저 하우비츠 2천은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뭐 2배 이상이죠. 거의 2.5배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펜저 하우비츠 2천은 독일군 채용하고 일부 수출되고 나서 추가 주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거의 끊긴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다른 나라가 만약에 독일 자주포를 살려면 그 라인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 라인 살리는 비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격 경쟁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거죠. 그 K9 입장에서 더 유리해지는 거고. 그래서 K9에 대해서 또 관심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인근 국가들이 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또 추가 구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왜? 냉전이 끝난 다음에 이 소련의 위협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EU나 나토나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나름대로 정말 독자적인 뭐 자주국방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주포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그래서 K9이 그런 데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옆 나라가 이런 걸 딱 갖게 되면 또 우리도 최소한 비슷한 걸 맞춰야 되니까 그쪽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수출하면서 장갑차도 같이 노르웨이 수출했다는 거는 이건 뭔가요? 세트인가요? 네, 세트인데요. 네. K9은 뭐 자주포고 네. K10이라는 장갑차가 있는데 얘는 탄약 운반 장갑차인데 K9의 탄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 탄창이군요. 네, 옆에서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탄창이죠. 같이 팔아야겠네 그러면. K10이 세계 최초 인공지능 탄약 운반 장갑차예요. 이 첨단 전자 장비를 갖춘. 성능 자체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좀 따지 않은 편이어서 수출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같은 세트로 수출을 하게 된 거죠. K9 전체를 지금 수출 현황을 한번 볼게요. 예. 그러면은 2001년에 최초로 터키에 이제 수출을 했었고 지금까지 한 500문 가량. 예. 국내에서 생산한 지상 무기 체계로는 가장 많이 수출된 케이스고요. 지금 이제 터키 280문, 폴란드 120문, 핀란드 48, 인도 100, 노르웨이 24문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인기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그 남아시아죠.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데 그다음에 그 중동의 이집트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앞으로 추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K9을 만드는 게 하나테크인이라는 회사인데 그 사장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를 그 마켓 세일즈를 하겠다고 본인이 자주포 운전면허를 직접 땄어요. 와. 그 바쁜 사장님이. 자주포 운전면허도 있어요? 예. 어디 가서 가지고 저기 예 무슨 면허 시험장 가는 면허 거. 시험장에는 안 나오죠, 당연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군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 자주포 회사라든지 이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여하간 시간 내서 운전면허를 땄고 외국에 이제 중요한 VIP 외국군 수뇌부라든지 뭐 방산업체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면 직접 자기가 운전을 해서 와. 한 바퀴를 돌아요. 그 주행장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 사장이 직접 모는 자주포 얼마나 자신 있으면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상대결입니다. 가상대결. 가상대결 시 또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K9이 유리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사거리는 좀 짧지만 여러 가지 그 발사 속도라든지 정확도라든지 그 다음에 피탄 시에 그 승무원을 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원세 교수는 우리가 위협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수도권을 계속 겨냥하고 그 사정거리가 들어온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이제 기술을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사실은 자주포 상황이 아니잖아요. 콘크리트에 뒤에서 숨어서 쏘는 그렇죠. 그런 약점들을 잘 공략을 하면은 충분히 뭐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북한 자주포 전력을 살펴봤는데 대결 구도를 통해서 흥미롭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욱더 흥미롭고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홈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수출도 하고요. 사진 한 장 찍어요. 아, 그래,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니야, 저는 안 들어가 됩니다. K10이라고 이걸 따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